유산 30억.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여자 남편의 여비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정미선 53살입니다. 결혼 28년 차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56살로 건설회사 상무였고 시어머니 박순자는 79살에 서초동 아파트 5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그 말들은 28년 동안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 3년 차 봄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시댁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온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나는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 수발 들고 밭일까지 했는데 임신이 무슨 병이라고 그렇게 난리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토할 것 같은 속을 꾹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면 안 된다고 시집에서는 강해야 한다고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 나도 입덧 때문에 힘든데. 남편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나한테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걸.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이 때를 쓰면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버릇이 없지라고 했고 제가 잠깐 쉬고 있으면 한가하게 앉아만 있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답하면 할수록 더 많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 병원 동행을 200번도 넘게 했고 두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며 뒷바라지를 했고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회사 사람들 접대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한테 시집 왔는지 모르겠어. 결혼 15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상을 준비하던 저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손은 찢어진 듯 시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1시간도 못 잔 채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오전 10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쟤는 참 편하게 살아. 며느리 노릇이 뭔지도 몰라.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주변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워낙 안 시키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더는 못 살겠어. 어머니 말 때문에 매일 밤 울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냥 며느리한테 하는 말인데. 예민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8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 제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직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혼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저는 쉰을 넘겼고 시어머니는 79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7시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들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늘 저만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정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바로 그때 시누이 강민정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미국에서 사업한다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부모님 생신에도 안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제가 있을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28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으니 설마 뭔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라도 제 이름으로 남겨주셨으면 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3채는 아들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 명의니까 결국 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는 딸 강민정에게 상속한다. 시누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현금 30억은 강민호의 비서 이지은에게 상속한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비서 이지은. 남편 회사에서 5년째 일하는 20대 후반 여자. 왜 그 여자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서한테 30억? 무슨 관계길래?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있구나. 시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일이라는 걸.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저는 남편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비서한테 30억이가?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통장. 비서 이지은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입금인은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비서가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 해변, 일본 온천, 태국 해변.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미선이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부족해.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별로고 외모도 그저 그래.
내가 지은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다. 돈은 엄마가 지은이 명의로 정리해뒀어. 미선이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 쟤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28년 동안 우리 집안 일만 하다가 늙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28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시어머니의 차갑게 던진 말들, 남편의 무관심,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등장. 모든 게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제가 받을 것도 없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그저 가정부였던 겁니다. 무국 가정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선 씨 맞으시죠? 저는 박순자 여사님의 주치의였던 김영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 정미선에게 꼭 전해달라고 제 연락처를 남기면서 부탁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고. 억지로 시킨 거라고.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지키려 했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3년 전부터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은 50억입니다.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여사님은 며느리분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될까 봐 일부러 유언장에서 빼셨대요. 그리고 비서 이지은에게 준 30억은.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증거금입니다. 이지은이 강민호 상무의 횡령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대가로 여사님이 주신 겁니다. 여사님은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며느리분만큼은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려고 했답니다. 저는 까맣게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8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차가운 말들은?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며느리를 정말 미안하게 했다고.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걸 보니 차라리 며느리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혼시키려 했다고. 그래야 며느리가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28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안을 배신한 적 없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그 사람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걸까요? 28년 동안의 차가운 말들이 사실은 저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걸까요? 3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중경건설사 임원 50억 횡령 혐의로 구속. 남편은 그날 저녁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는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세 채 모두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오빠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조사받았고 강남 아파트 두 채도 압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파트도 통장도 자동차도 모두 남편이나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했던 말들이. 너는 며느리답지 않아. 그건 제가 이 가족의 범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 그건 제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시집 온 게 모자라. 그건 제가 그 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의 범죄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28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킨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차가운 말로 냉정한 태도로 오해받는 방법으로 본인이 미움받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냈고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비서 이지은은 검찰의 핵심 증인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30억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됐습니다. 신우이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삽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말은 때로 칼이 되지만 그 칼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미움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28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해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미움받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차가운 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모든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말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가운 말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학대도 있고 진짜 악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끔은 상처 주는 말 뒤에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2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